혹시 열심히는 사시는데 삶이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혹은 남들이 갓생 산다, 대단하다 칭찬해주는데 정작 속으로는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 나를 들키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남들보다 치열하게 살고 새로운 일에 도전도 잘하고 주변에서 보기엔 누가 봐도 열정적인 사람 같은데 실제로 나도 열심히 살아. 그런데 그 추진력의 원동력이 뭔가 막 이 일을 하는 내가 가슴 설레는 그런 열정 때문이 아니라 기대에 부응하려 들고 가짜인 내가 들키지 않기 위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성과가 좋았을 때 마냥 기뻐하지도 못하고 뭔가 이번엔 그냥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왜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이 막 너무 놀라면 충격받아갖고 막 기절하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절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방어 기제죠. 너무 뭔가 이제 고통스러운 걸 마주하니까 뇌가 전원을 꺼버리는 거야. 그걸 못 느끼게. 그래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을 때 보통 땅에 떨어져서 죽기 전에 떨어지는 동안 기절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의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먼저 설명드린 건데요. 이 개념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내가 내 발목을 스스로 잡는 그 무의식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초에 독감도 아닌데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무의식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구나 라고 저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조금 이상하죠? 무의식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아프게 만든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을 수 있는데 학교가 가기 싫어서 막 깨병 부리고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근데 학교가 가기 싫어갖고 나 오늘 아파라고 거짓말했는데 진짜 아픈 거야. 선생님 저 조퇴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저 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진짜 열이 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열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말을 딱 손을 댔는데 진짜 열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조퇴하고 막 그렇게 경험을 해보게 되면 무의식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프면 학교 안 가도 되네? 조퇴해도 되네? 그러면서 이 패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뭔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와서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와 다투거나 선생님이랑 좀 안 좋아. 그래서 가기 싫어. 이런 상황이 오면 아파버리는 게 가장 안전하게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무의식이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을 강화한다는 거죠. 저는 10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이 됐어야 됐기 때문에 되게 책임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팠더니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걱정해주네. 또 평소에는 일하느라 바쁜 엄마가 일도 쉬어가면서 나를 보살펴주기도 하고 평소에는 보살핌 받기 어려운데 아플 때만큼은 되게 나도 엄마가 있는 거야 갑자기. 맨날 빈집에서 혹은 동생을 보고 있는 그런 생활에서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있고 나한테 밥도 해주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보호받는 경험, 그런 것들이 제 무의식에 학습되고 뭔가 패턴이 강화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프면 일종의 까방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쉬면 어때? 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한편에서는 나를 한심하게 여기는 무의식이 야 가장이 쉬긴 어딜 쉬어? 라고 저항하고 반대편에서는 아니야 아프면은 쉬어도 괜찮아. 자 여기 까방권 줄게 하면서 열이 39도까지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좀 맥센스한가요? 근데 진짜 황당하게도 열이 39도를 유지하면서 자다 깨다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러고 있는 내가 또 되게 한심한 거야. 잠만 자고 계속 아픈 게 뭔가 집에서 쉬기로 했으면 집안일도 좀 하고 애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어디다 쓸 수도 없이 계속 아파. 일주일을 넘게. 야 이게 일주일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냥 너는 진짜 쓸모가 없다. 그냥 어디가서 그냥 콱 죽어버려라. 너 어디다 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제 아내가 저한테 야 너 어디다 쓰냐? 가서 그냥 콱 죽어버려라. 이렇게 농담처럼 할 수는 있는데 내 안에서 진심으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내 스스로 너무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죽어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이 가장이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서 자다 깨다만 하고 한 달 또 쉰다 그러고 그런 내가 너무 한심하고 그 한심한 나를 마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 한심함을 견디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제 무의식을 거쳐서 나온 감정은 죽고 싶다. 이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지를 떠올린다는 게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제가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내 무의식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삶을 좀 되돌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지난 3년만 돌아봐도 굉장히 같은 패턴으로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3년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운 좋게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반응도 좋았고 덕분에 그거를 1년 정도 지속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퍼스널 브랜딩을 돈을 받고 가르쳐. 너 사기꾼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야, 내가 진짜 찐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가 되기 전엔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찐 전문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해오고 있던 걸 멈춥니다. 이거를 하고 있는 내가 사기꾼 같고 전문가도 아닌 나 자신이 한심스러우니까 강의를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운영하고 있던 커뮤니티 자체를 멈췄습니다. 남들에게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기 전에 그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진짜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러고 몇 개월 하고 나서 코칭을 열었는데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신청자도 많았고 또 받으신 분들이 반응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그런 생각을 제가 하더라고요. 야, 너가 코칭한 사람 중에 그래서 몇 명이나 성공했어? 야, 잘된 사람들이 너 때문에 그런 건 맞아?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너 사기꾼 아니야? 여전히 사기꾼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사기꾼인 게 들킬까봐 무서웠겠죠? 그런데 코칭을 또 멈추기에는 모양이 좀 빠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코칭 신청 금액을 2배씩 올렸어요. 더 이상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이번 달에 2배 올렸어. 또 신청해? 2배 또 올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신청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금액을 올리고 홍보 마케팅도 다 멈추고 일부러 그렇게 신청자가 끊어지게 만든 거죠. 한심한 나를 마주하기 전에 그 상황을 안 마주치려고 내 사업을 스스로 접는 선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칭이 끊길 무렵에 감사하게도 작년 6월이죠. 탭샷바 브랜딩 한번 해보면 어때요? 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갔죠. 여기서 어땠을까요? 탭샷바 대표님이 나를 너무 믿어줘. 나를 소개해주신 멘토님이 나를 너무 믿어줘. 그래서 나도 나를 믿어줬을까요?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대표님이 내 한심함을 알게 될까봐 무섭고 그 대표님에게 나를 소개해준 멘토님까지 사기꾼이 될까봐 겁나고 내가 볼 때 나는 2에서 3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봤을 때 저는 한 10 정도 하는 사람으로 봐주고 이러니까 이 7에서 8 정도의 간극만큼 제가 사기를 치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매달 돈을 받고 있는 내가 월급만 받아가는 도둑놈이 되지 않으려고 뭔가 일을 계속 벌리는 거야. 엄청 열심히 하는데 딴 걸 또 해. 저것도 해.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난 한심하지 않아. 이러면서 남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감당 못할 수준까지 일을 계속 벌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 멘토님이 뭔가 눈치를 채시고 저한테 한 달 정도 쉬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죠. 덕분에 아프기 시작했다가 생각해봤다가 정리해보고 이러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게 가면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임포스터 증후군의 증상이래요.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이룬 성과가 실력이나 노력 덕분이 아니라 운, 타인의 도움 혹은 속임수 때문이라고 느끼면서 언젠가 주변 사람들이 내 진짜 수준을 알아차리고 실망하거나 배척할까 두려워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이게 임포스터 증후군이래. 아주 정확하게 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여기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속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라고 여기는 완벽주의형. 진짜 유능하다면 쉽게 해내야지 라고 믿어서 조금만 어려워도 자신을 무능하다고 느끼는 타고난 천재형. 내가 뭔가 도움을 받으면 그게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고 느껴져서 뭐든지 혼자 해내려고 하는 개인주의형. 이 분야를 다 알아야 인정받는다라고 믿어서 끝없이 공부하지만 조금만 모르는 게 있어도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는 전문가형. 직장인, 가장, 부모, 친구로서의 역할들, 그 모든 역할들을 다 잘해야 한다라고 느껴서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슈퍼 히어로형. 어떠세요? 저는 이 5가지가 다 맞더라고요. 여기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제가 이거를 알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의 패턴이 스스로의 내 판을 깨버리는 일종의 비즈니스 자살을 반복했던 거죠. 계속해서 스스로 자살해버리는데 과연 성공의 그날이 나에게 올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패턴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믿어주며 내가 선택한 일을 지속함으로써 자살 그만하고요. 성공을 이룰 때까지 지속하는 패턴으로 나다운 성공을 이뤄가는 삶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돈을 더 벌고 전문성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지금의 나로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를 믿어줘야 돼. 나를 믿어줘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은 스스로 한심하게 여기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저는 제가 멈춰야 하는 감정이 하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미안함. 아,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미안해하며 살았구나. 어머니에게 평생 미안해했고, 제 동생에게 미안해했고, 그리고 지금 제 아내에게 미안하고, 비즈니스로 만난 모든 상대에게 미안해하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마음 먹는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고, 이 여정도 사실 컨텐츠로 꺼내기는 좀 쉽지 않은 되게 개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텐츠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정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분들께 진짜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닐까, 그게 나다움 이니시에이터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계속해서 컨텐츠로 공유해 드려 보려고 해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뿌리 뽑기로 한 감정을 만나고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픈 기억들을 마주했던 기록을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것들을 같이 극복해내면서 나다운 성공을 함께 이뤄가봐요.